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사건은 그중에서도 고유정이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잔혹한 범행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고유정 측은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 모든 사건은 고유정이 이제 전 남편, 피해자분과 이혼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2013년에 결혼하고 14년에 아이를 낳은 후에 이제 17년도에 이혼 조정을 하는데요. 친권과 양육권은 이제 고유정한테 가고 이 아이의 아빠, 전 남편은 한 달에 2번 아이를 면접 교섭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고유정이 아이를 아빠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이 넘어가도 이 상황이 반복이 되니까 전 남편, 이제 피해자분이 면접 교섭권을 이행을 하라고 법원에 그 신청을 내요. 근데 법원에 신청을 내고 고유정이 3번이나 법정에 출석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태료 처분까지 받고 드디어 이제 출석을 하게 돼서 그날 결정된 내용이 그 면접 교섭을 청주에서 진행을 하라라고 합의가 돼요. 그런데 고유정이 일방적으로 이 전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서 제주에서 진행을 하자고 장소를 바꿔요. 근데 사실 이날은 피해자분이 2년 만에 아이를 처음 만나는 날이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보여주지 않아서. 그랬기 때문에 장소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아이를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 달려가셨겠죠. 그래서 마트 주차장에서 만나서 수박하고 카레에 들어갈 식재료를 사요. 그러고 나서 그 예약해놓은 무인 키즈 펜션에 갑니다. 그 아이의 진술은 이제 가서 본인과 아빠, 그 저녁으로 카레를 먹고요. 엄마는 카레를 먹지 않았다라고 이제 진술을 해요. 그리고 고유정이 아이에게 비디오 게임을 하게 하고 어떤 방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고유정은 미리 사두었던 식도로 남편을 살해해요. 졸피뎀을 어떻게 먹였느냐? 바로 카레를 만들어서 그 안에 졸피뎀을 녹여 넣고 남편이 카레를 먹도록 했다. 음식물에 졸피뎀을 타먹인 뒤 전 남편을 살해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바로 그 다음 날 아이를 다시 친정 집에 이제 데려다 놓고 본인은 펜션에서 이제 시신 훼손과 그 청소를 시작을 합니다. 고유정이 제주도에서 굉장히 다양한 물건들을 마트에서 구입하고 또 제주도 본인의 친정으로 또 택배 배송을 시키는데 내용들을 보면은 일단 세제나 락스나 고무장갑과 같은 청소용품들을 사요.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시신이 든 것으로 추정되는 쓰레기 봉투를 펜션 인근 쓰레기 분류함에 버린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 여객선에 다시 올라서 밤에 사람들이 이제 없는 틈에 어떤 쓰레기를 버리고 컴컴한 밤, 승객이 거의 없는 배에서 시신 일부를 7분간 해상에 유기한 고 씨. 검은 봉지 5개를 꺼내 바다에 버린 고유정의 모습이 CCTV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 1일에 긴급 체포가 됩니다. 오전 10시 32분경으로 사진죄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왜요? 변호인을 설명할 수 있고 불리한 짓을 거부할 수 있고 체포 정도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 적 없는데. 우리가 당했는데. 아저씨야, 저희가 가서. 어차피 들어가서.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고유정은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우발적으로 살해했는데 살해하게 된 경위가 수박을 먹으려고 수박을 씻다가 피해자분이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해서 본인이 우발적으로 들고 있던 칼로 한번 찔렀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요. 시나리오를 그렇게 짰군요. 그렇죠. 이제 법원에서의 쟁점은 이것이 우발적이냐 계획적이냐 이것이 이제 쟁점이 돼요.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에는 징역 4년에서 6년, 상황에 따라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계획적 살인으로 인정할 경우 징역 23년 이상,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도 가능합니다. 이거 어떻게 입증을 해야 되나요? 사실은 고유정이 범행을 위해서 계획한 그 모든 것들이 다시 고유정의 발목을 잡죠. 그 면접 교섭을 진행을 하라라고 이렇게 합의가 된 게 5월 9일이고 고유정이 5월 9일 다음 날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범행을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고유정이 일주일 동안의 검색 기록이 굉장히 특이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키즈 펜션 CCTV를 검색을 하고요. 또 무인 키즈 펜션, 혈흔과 혈흔 지우는 법도 검색을 합니다. 또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을 검색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검색 기록이 일주일 동안 이제 계속되다가 이제 고유정이 예약을 하기 시작해요. 처음으로 이제 예약한 게 여객선. 사실 청주와 제주를 고유정이 왕복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여객선을 타고 왕복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5월 25일 일주일 전이거든요. 그래서 미리 입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펜션을 예약을 하는데 CCTV가 없고 독채예요. 그래서 한 가족만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러면서 무인이어서 운영자가 드나들지 않는, 상주하지 않는 그런 이제 펜션을 5월 25일부터 2박 3일 동안 쓰도록 예약을 합니다. 실제로 투숙을 하기 전에도 펜션 운영자한테 전화를 미리 해서 거기 CCTV 없는 거 맞는지, 거기 운영자가 상주하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퇴실하고 나서도 굉장히 좀 특이했던 행동이 보통 우리가 펜션에 머물고 가면은 이제 쓰레기를 배출하고 가잖아요. 근데 고유정 같은 경우에 그 쓰레기 봉투들을 본인 차에 이제 굳이 싣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 운영자가 만류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그거 놓고 가면 우리가 치우니까 놓고 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고유정이 그걸 싣고 갔다. 펜션을 현장 감식을 했는데 피해자분의 혈흔이 사실 뭐 주방, 거실, 뭐 벽, 천장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이제 비산이 된 채로 발견이 됐어요. 우발적으로 한 번 피해자를 찔렀다라는 게 고유정의 진술인데 현장에 남은 증거는 그 찌른 횟수가 굉장히 좀 여러 차례고 그러니까 고유정의 진술과는 맞지 않는 증거가 남아있는 거죠. 이렇게 혈흔 지우는 법을 인터넷에서 검색한다고 그 과수사를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살점 하나도 찾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유족분들이 장례를 치르실 때 그 이제 남편분 피해자분의 모자에 있던 머리카락으로 장례를 치르셨던 기억이 납니다. 시신이라는 게 사실은 그 피고인의 그 행위자의 어떤 범행 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밝히는 가장 중요한 직접적인 증거거든요. 살인 사건에서. 그 시신 없는 살인 사건도 이런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가 이 사람이 범행을 했다는 거를 가리키고 있다 한다면 그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대법원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고유정이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하고 미리 졸피뎀을 처방받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뒤 실제 실행에 옮긴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증거와 그 상황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제 법원에서는 살인죄와 그 사체 손괴, 사체 은닉 등으로 이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요. 이 선고가 2020년에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어떤 상황이랑 맺는 관계에 늘 좀 이렇게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리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고 그걸 또 악착같이 착취해 먹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도 좀 그런 사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강서구에서 2014년에 일어나는 어떤 살인 사건인데 피해자가 3천억 원대 재산가예요. 이분은 그냥 제가 송 회장이라고 부를게요. 이분은 이제 건물 부자입니다. 강서구에 뭐 웨딩홀, 사우나, 상가형 주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 관리 사무실로 쓰는
그런 공간이 있었거든요. 자기 소유의 어떤 건물이 있었는데 이 아내분이 남편이 새벽이 됐는데도 안 들어오니까 관리사무소에 있나? 이러면서 거길 갑니다. 그 3시 20분 갔더니 이 관리사무소는 피범벅이 돼 있고 남편은 머리가 완전히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어요. 머리만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10차례 이상 맞은 것 같고 현장을 보니까 송 회장 지갑에 23만 원이 있었는데 안 가져갔어요, 범인이. 네. 네, 그리고 손가방도 있었는데 1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있더래요. 그리고 되게 신기한 거는 손가방을 살펴본 흔적은 있어요. 막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범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둔기로 머리를 10여 차례나 때린 다음에 돈은 안 가져갔다. 그리고 살인이 목적인. 살인이 목적이고 돈을 노린 것도 아니구나. 수사 참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일단은 뭐 수사 기본이니까 CCTV 다 확인하죠. 주변 CCTV들 막 확인하니까 어떤 용의자가 이제 좀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위아래 다 검은 옷. 이 사람이 CCTV를 보니까 거기서 막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 피우는데 현장에 담배는 없어요. 꽁초 다 자기가 가져간 거죠. DNA 밝혀질까 봐. 그리고 그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실 건물 3층에 여자 화장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관리사무소 문이 보인대요. 그 여자 화장실 첫째 칸에 숨어 있었어요. 야, 완전 치밀하게 치밀하게 계획한 거죠. 동선도 다 알고 있었고. 그래서 송 회장이 이 건물로 올라와서 사무실 앞에 서는 걸 보니까 여자 화장실에서 나와서 뒤에서 둔기로 막 때립니다. 이 범인이 나중에 보면은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질 않아요. 전부 현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고 택시가 이 GPS가 달리지 않은 택시들도 있어가지고 당시에 경찰이 이 CCTV를 확인을 한 게 2,000대가 되고 택시 GPS 10만 대를 분석을 했대요. 근데 결국 그 택시를 찾습니다. 첫 번째 택시를. 처음 탄 택시를 찾아요. 내리고 내린 거 이제 CCTV 찾아가지고 또 두 번째 택시도 찾고. 근데 알고 봤더니 얘는 또 이 범인은 걸어가지고 또 딴 택시를 잡는 거고. 마지막에 어느 찜질방으로 들어가요. 이게 한 새벽 2시경. 찜질방까지 가서 결국은 이 사람 이름을 알게 됩니다. 찜질방 직원이 이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10년 단골이다. 팽 씨라고 하는 사람인데 짝퉁 가방을 만드는 짝퉁 가방 업자다. 이제 거의 잡았네요. 거의 잡은 줄 알았는데 팽 씨는 이미 3월 6일에 출국했네. 네, 중국으로 인터폴에 수배를 걸고 팽 씨는 근데 이제 막 살펴보니까 이 송 회장이랑 전혀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리고 팽 씨가 그날 뭐 밤에 범행 저지른 새벽에 통화한 거 뭐 이런 거 문자 보낸 거 이런 걸 이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합니다. 했더니 그날 밤에 그 범행을 저지르고 찜질방에 와서 누군가한테 문자를 보내고 통화도 해요. 근데 이게 상대방 전화는 대포폰이에요. 네. 느낌이 슬슬 오죠. 그 대포폰으로 새벽 2시 7분에 이 팽 씨가 문자를 보냈더니 그 대포폰 주인은 1분 있다 답장을 해요. 그 시간에 뭐 문자 보냈는데 이렇게 오는 게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대포폰의 주인, 이 사람이 팽 씨가 중국으로 떠나기 전에 돈도 좀 줘요. 이 대포폰 주인이 범인인가 보다. 근데 놀랍게도 이 사람은 중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서울 시의원이었어요. 현직 시의원. 지난 3월 수천억 원을 가진 재력가를 살인 교사한 혐의로 김영식 서울시의회 의원이 오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청부살인 용의자인 김영식 의원은 매우 촉망받던 신진 정치인이었습니다. 도시계 관리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영식 서울시의원입니다. 마지막 신형 질문을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이 둘은 동갑내기 친구였는데 팽 씨가 그러다가 사업이 망했대요. 사업이 망하니까 김 의원은 팽 씨한테 용돈도 주고 생활비도 주고 뭐 팽 씨가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 투자도 했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팽 씨가 김 의원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관계였다. 김 의원과 송 회장은 무슨 관계가 있었을까? 송 회장이 사망한 관리사무소에 금고가 있었는데 그 금고를 열어봤더니 어떤 서류가 하나 있었어요. 지장을 찍은
내가 송 회장한테 5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하고 지장이 찍힌 그런 서류가 있었고 그게 김 의원이었어요. 그날 범인이 뭔가를 옷가방을 열고 막 찾으려고 한 것 같은데 이걸 찾으려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나중에 경찰이랑 검찰이 송 회장은 김 의원한테 선거 자금으로 5억 2천만 원을 줬다. 네. 대신에 김 의원은 송 회장이 갖고 있던 어떤 땅이 있었는데 여기를 상업지구로 바꿔준다고 자기가 얘기를 했다. 하지만 바뀌어지지 않았고 송 회장이 화가 나서 너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은 터뜨리겠다. 너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 근데 김 의원이 이 송 회장한테 그런 압박을 받다 보니까 팽 씨한테 송 회장을 죽여달라 이런 부탁을 무려 2년 동안이나 했다. 그리고 팽 씨는 결국 범행을 하려다가 마음 돌리고 하다가 그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이게 이제 경찰이 밝힌 이유입니다. 중국으로 도피한 팽 씨 어떻게 됐어요? 이 인터폴 수배가 잘 돼서 5월 22일에 잡히게 됩니다. 중국에서. 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한테 팽 씨를 넘겨줄 때 이 팽 씨가 중국 구치소에서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했다. 자살을 여러 번 시도를 해가지고 우리가 발목에 족쇄도 채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형사님이 팽 씨를 선양공항에서 만나가지고 한 말이 힘들었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제 팽 씨가 거기서 막 울더래요. 그리고 그래서 팽 씨가 이제 비행기 안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 자백을 했대요. 형사에게. 네. 나한테 손도끼랑 전기 충격기를 준 것도 김 의원이고 그때 택시를 여러 대를 타고 도망가는 그 방법도 김 의원이 알려줬다. 네. 근데 내가 중국의 구치소에 있으니까 나보고 자살하라고 하더라. 네. 자기는 이제 거기까지 몰렸는데 자살하라고 하고 형사님은 고생했지 하니까 그 순간 이게 뭔가 이러면서 마음이 확 돌아왔나 봐요. 근데 김 의원은 굉장히 완강하게 자기 혐의를 부인해요. 이거는 팽 씨가 강도살인을 저지른 거다. 엄한 나를 걸고 넘어지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당신은 팽 씨랑 친구 사이인데 왜 친구랑 전화를 할 때 대포폰으로 전화를 하냐? 아니, 친구는 친구인데 좀 깡패 친구다 보니까 밖에서 보는 눈이 좀 그래가지고 내가 정치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럼 이 사람 범행 저지른 다음에 왜 이 사람한테 돈을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수하라고 자수하기 전에 좀 술이나 한번 먹고 자수하라고 그런 의미로 준 거다. 그러면서 모든 거를 다 이렇게 자기 딴에는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사주한 거를 못 밝히게. 네. 증거가 없으니까. 네, 증거가 없으니까. 그 팽 씨와 김 의원이 서로 이제 오간 그 문자 메시지를 나중에 좀 복구를 해요. 복구를 하는데 좀 암호처럼 돼 있어요. 뭐 물음표 뭐 이런 것만 있기도 하고 오늘 안 하면 내일 반드시 하고 내일 못 하면 언제라도 꼭 할게 뭐 이런 식으로 살인이라는 말을 피하는 거예요. 살인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확실한 물증은 없고 그 다음부터 재판에 가니까 이거 완전 진실 게임이 되죠. 그렇네요. 10년지기 친구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1심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거든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 결과 배심원 전원 김 의원 유죄. 청부살인입니다. 이건.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 김 의원한테 불리했던 그 검찰 측 증거가 뭐였냐면 둘이 같이 이제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었잖아요. 거기서 김 의원이 팽 씨한테 쪽지를 막 몰래 보내요. 근데 그 쪽지의 내용이 이런 거예요.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해라. 지금 네 진술 말고는 증거가 없다. 근데 만약에 정말 이 사람이 강도살인을 한 건데 이 사람한테 누명을 씌운 거면은 그런 쪽지를 안 보낼 것 같잖아요. 예. 제발 사실대로 말해. 뭐 나한테 왜 그래? 뭐 이런 걸 보내야죠. 뭐 이상하죠. 이제 2심, 3심에 가서도 이 쪽지가 결정적으로 그 김 의원 측에 불리하게 작용이 돼서 팽 씨는 실행범인데도 25년형을 받고 김 의원은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네.